저 사람 제 남편이에요. 제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단상 위 연사는 동작을 멈췄고 마이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복도를 가로질러 단상 쪽으로 걸어갔고 경비원 2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비켜주세요. 저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요. 12년 전에 실종된 강민석이에요. 강연장이 술렁였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단상 위 그 사람, 김도윤 이사라고 소개된 그 남자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당혹감과 낯설미 가득했고 마치 미친 사람을 보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모릅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연장 전체에 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2년 동안 찾아 헤맨 남편이 제 앞에 서 있는데 저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요양원 로커에서 근무복을 벗었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친 52세 여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손에 밴 소독약 냄새를 비누로 문질러 닦아내며 저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경차에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으니 오늘따라 손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사흘 후면 민준이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토요일 꼭 와야 돼요. 엄마가 안 오면 저 거기 못 서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퇴근길 도로는 막혔고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빨갛게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저 민준이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환자들 식사 보조하고 밤에는 야간 근무까지 뛰며 아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었던 지난 1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합격증을 받아오던 날 저는 요양원 휴게실 한쪽에서 혼자 울었고 그때 남편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였고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웨딩홀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벌써부터 긴장됐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 근처 슈퍼마켓 앞을 지나치며 저는 문득 1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강민석이 필리핀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던 그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올게. 민준이 잘 부탁해. 그게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그 후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대사관에 연락했으며 필리핀 현지까지 직접 찾아갔지만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고 소식도 시신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남편은 그렇게 공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는 한참을 핸들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후 결혼식장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을 것이고 신랑 아버지 자리는 텅 비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웨딩홀 안으로 들어서자 민준이가 저 멀리 단상 근처에서 신부와 함께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새하얀 턱시도를 입고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고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안 오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아들은 제 손을 이끌며 앞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에 이제 앉으셔야 돼요. 그곳에는 이미 신부 측 가족들과 몇몇 VIP 하객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이시죠? 아드님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작게 대답했고 민준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품이 있어 보였고 저만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신랑 신부를 소개하는 동안 저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고 이 순간을 위해 12년을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민준이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눈물을 참느라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던 중 사회자가 특별히 참석해 주신 귀빈을 소개한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신부 측 귀빈으로 국제재단 김도윤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무대 옆문으로 걸어 들어왔고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손에 쥐고 있던 물잔이 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무대를 가로질러 걸어왔고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걸음걸이, 그 어깨의 각도까지 모든 게 12년 전 제가 묻어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며 옆 사람이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그 남자에게서 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된 그 남자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재단 일을 도와주셨던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 억양, 문장 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까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뒷자리에서 하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김도윤 이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러게요. 저렇게 젊은 분이 국제재단 이사까지 하시다니.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으며 그저 무대 위에 그 남자만 보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나왔고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민준이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고 손에 쥔 손수건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시 무대에 집중했고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온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민준이와 악수를 나누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12년 동안 묻어뒀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실종되던 날 경찰서에서 받았던 전화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민석 씨 차량이 발견됐는데 본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제 아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고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사랑도 없던 게 되는 걸까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짓눌렀고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식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12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5일 새벽 남편이 회사 일로 필리핀 출장 갔다 온다며 현관문을 나섰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민준이 학원 데리러 가야 하니까 빨리 와야 돼요. 그게 남편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었고 사흘 후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석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사고 차량을 발견했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고 지갑과 여권만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관과 현지 경찰은 석 달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실종 가능성이라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민준이를 친정에 맡기고 필리핀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고 사고 현장을 수없이 돌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을 그곳에서 버티다가 돈이 떨어지고 민준이가 엄마를 찾는다는 전화에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졌고 1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민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아빠를 찾겠다며 학교도 가지 않고 매일 울던 아이를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민준이에게 말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라도 잘 키울게. 아빠는 엄마가 꼭 찾을게. 그날 이후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친정에서는 재혼하라고 젊을 때 다시 시작하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 때문이 아니라 민준이에게만큼은 온전한 엄마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고 환자가 없는 날에는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등록금 500만 원을 마련하려고 저축한 돈을 모두 꺼냈고 그래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을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졸업 후 공공기관에 합격해서 차근차근 일했으며 좋은 사람을 만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저는 웃으며 손뼉을 쳤지만 속으로는 텅 빈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준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버텨낸 것뿐이었고 하루하루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을 뿐이었습니다. 웨딩홀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사람들은 웃으며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신부와 함께 제 옆으로 다가왔고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고 그때 시선이 다시 김 이사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한쪽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옆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고 저 어깨의 각도,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듣는 자세, 모든 게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도 제 속은 늘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내려놓았고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식이 중반을 넘어가고 피로연 뷔페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 테이블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먼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고 지금은 그저 김 이사님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신부와 함께 자리를 뜬 사이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고 그 길목에서 김 이사님이 서 있는 테이블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걸음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하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이사님은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슬쩍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에 흘러나오던 배경음악이 바뀌었고 잔잔한 올드팝 전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 이사님이 대화를 하다 말고 갑자기 동작을 멈췄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음악 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가 남편이 라디오를 들을 때 했던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숨을 멎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 후 김 이사는 다시 정신을 차린 듯 대화를 이어갔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고 세면대에 두 손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고 제가 미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웨딩홀로 돌아왔고 제자리로 가던 중 복도 한쪽에서 김 이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고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재단 측과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자료는 제가 직접 준비하겠습니다. 차분하고 깔끔한 목소리였지만 문장 끝을 살짝 올리는 억양이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그의 손이 보였고 저는 그 손등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른손 손등에 작은 흉터가 있었고 그건 남편이 군대에서 훈련 중 다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철조망에 긁혀서 생긴 거야. 평생 안 없어질 거래. 그 흉터를 저는 수없이 만졌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김 이사님은 무심코 그 흉터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는 습관을 보였고 남편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고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복도를 지나 웨딩홀로 돌아갔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저 남자는 제 남편 강민석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건지, 왜 저를 못 본 척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웨딩홀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좀 어지럽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김 이사님은 다시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앉았고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그를 지켜봤고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남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식 마무리 인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이끌고 그에게 인사를 시키려 했고 저는 그 순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신부 측에서 오신 김도윤 이사님이세요. 그가 저를 보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 그 눈동자 속에서 어떤 흔들림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정중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악수를 청했고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손의 온기, 손가락의 굳은 살 위치, 악수하는 힘의 강도까지 모든 게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이런 아드님을 두셔서 부러우십니다.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수를 놓는 순간 저는 비틀거렸고 민준이가 황급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김 이사님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을 걱정하는 예의 바른 태도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가라고 말하며 물러났고 저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식장에서 나와 복도에 서 있는 동안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고 심장은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찬물로 손을 씻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남편이라는 확신은 점점 더 커졌지만 동시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물어보고 싶었고 손을 붙잡고 당신 나를 정말 모르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기댔습니다. 오늘은 민준이의 결혼식이었고 아들이 평생 기다려온 이 순간을 제가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그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제 남편이라고 말한다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저를 미친 여자로 볼 것이고 민준이는 창피를 당할 것이며 아들의 결혼식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제 손으로 입을 막았고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된다고, 오늘을 망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눈물이 자꾸만 차올랐습니다. 웨딩홀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저기 있는데 저는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그가 있는 테이블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샴페인 잔을 들어 건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정말로 모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식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옆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모든 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시선은 계속 그에게로 향했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제 심장도 따라서 요동쳤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저도 모르게 일어설 뻔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으며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패백실로 이동하고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이사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몇몇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장을 나가려 했고 저는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고 제 발은 저도 모르게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 가족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른, 잠깐만 인사 나누실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악수를 나눴고 웃는 얼굴로 축하한다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사님이 웨딩홀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놓쳤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고 민준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좋은 시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식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고 혹시 이사님이 아직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저는 민준이가 부르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호텔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오늘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았지만 동시에 평생 후회할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더 고마워.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고 그 손등의 흉터, 음악에 반응하던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피곤하시죠? 집에 가서 쉬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피곤해서가 아니었고 12년 만에 남편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민준이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희 내일 신혼여행 떠나요. 2주일 정도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저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행복하게 잘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는 이 2주일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 이사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만난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혼자 남겨진 빈 거실에 앉아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옛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과 오늘 본 그의 얼굴이 겹쳐졌고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이와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난 다음 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휴대폰을 켜고 인터넷 검색창에 김도윤이라는 이름을 쳤고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제재단 이사, 해외 사업 총괄, 사회공헌 활동 등 화려한 경력이 빼곡했고 사진 속 그의 얼굴은 결혼식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그의 프로필이 있었고 해외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해외에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고 그렇다면 남편이 실종된 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 출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저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사흘만 쉬어도 될까요? 원장님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결혼식 다녀와서 피곤하실 거예요. 푹 쉬세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그에 대한 검색에 몰두했습니다. 재단 건물 주소를 찾았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를 만난다고 해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리셉션 데스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데스크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요, 김도윤 이사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약은 없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직원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나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이메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건물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제가 너무 무모하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고 저는 건물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건물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는 그들 틈에서 이사님을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오후 내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건물에서 퇴근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한번 그들 사이에서 이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왔고 뒷좌석 창문 너머로 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차를 향해 뛰어갔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놓쳤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자책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다시 재단 홈페이지를 뒤졌고 김 이사님이 참석하는 행사나 공개 일정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틀 후 재단에서 주최하는 사회공헌 행사가 있다는 공지를 발견했고 그 행사에는 일반인도 참석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행사 장소는 서울 시내 한 호텔이었고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고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후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청 완료 메시지가 뜨자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틀 후면 김 이사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고 요양원 근무로 거칠어진 손과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행사에 갈 때는 좀 더 단정하게 입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요양원에 출근했지만 일하는 내내 머릿속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을 돌보면서도 자꾸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옛 사진 한 장을 넣었고 만약 그가 저를 못 알아본다면 이 사진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들 틈에 섞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사장 앞쪽 무대에는 재단 로고가 걸려 있었고 의자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쯤 자리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봤고 김 이사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쥔 사진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꼭 말을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렸고 화면에는 민준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저는 조용히 행사장 밖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있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응, 잘 다녀오고 있구나.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고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요양원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민준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신혼여행 중인데도 자꾸 엄마 생각이 나네요. 괜찮아. 신부랑 행복하게 잘 다녀와. 민준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평생 저만 보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엄마도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때문에 재혼도 못하시고 혼자 사신 게 너무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너 키우는 게 제일 행복했어. 후회한 적 없어.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민준이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감동해서 그래. 민준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누군가를 만나보는 게 어때요? 요양원에 괜찮은 분 계시면 소개받아 보세요. 저는 이제 결혼했으니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도 벽에 기대서 있어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위해 해주는 말인 걸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김 이사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12년 전 사라진 아빠가 다른 이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엄마가 그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고마워, 민준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민준이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아, 은경이가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바꿔드릴게요. 잠시 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있어요. 돌아가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이 아이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민준이의 새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응, 고마워.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행사장으로 돌아가려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맞는 게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12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있겠냐고, 남편을 찾는 게 왜 잘못된 일이냐고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옛 사진을 꺼내봤고 사진 속 남편의 환한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행사장으로 돌아갔고 제자리에 앉아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제 행복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원하는 행복과 제가 원하는 행복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고 그가 정말 남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행복의 시작일 수도 아니면 끝일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 행사를 소개했고 곧 김도윤 이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신다고 안내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쥔 사진이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리고 그가 걸어 나왔습니다. 결혼식 때와 똑같은 걸음걸이, 똑같은 자세로 그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왔고 저는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오늘만큼은 꼭 말을 걸겠다고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이가 원하는 엄마의 행복이 무엇이든 저는 먼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가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고 행사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고 목소리의 떨림, 말투, 억양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가 웃으며 재단의 올해 성과를 발표할 때, 그 웃음이 남편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짓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행사장 옆 다과회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사회자가 안내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있으니 다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다과 공간으로 몰려갔고 저도 일어나서 그쪽으로 걸어갔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이사님 주변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리 뒤에 서서 기회를 노렸고 언제 다가가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김 이사님이 혼자 커피를 마시며 서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에게로 걸어갔고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이사님? 그가 저를 돌아봤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오늘 발표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재단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왔어요. 그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준비한 말을 잊어버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노인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요양보호사시군요. 정말 귀한 일 하시네요. 저도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는 동안 저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눈가의 작은 주름까지 남편과 똑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재단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고 명함에는 김도윤 이사, 연락처, 이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죄송하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라서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섰지만 귀를 기울여 그의 통화 내용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조금 옮겼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몇 마디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해외 지사 쪽 업무 이야기였고 영어로 몇 마디 주고받는 그의 발음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영어를 거의 못했는데 김 이사님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고
그 점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그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는 뒷모습을 바라봤고 첫 대화는 성공했지만 더 많은 의문만 생겼습니다. 저는 명함을 가방에 넣으며 다과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구석에 서서 김 이사님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 웃는 모습,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까지 모든 게 남편과 닮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달랐습니다. 더욱 세련되고 더욱 차분하고 더욱 프로페셔널한 느낌이었고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다시 시작되고 저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단의 해외 사업 담당자가 발표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말했습니다. 김도윤 이사님께서 10년 전 해외 지사를 설립하셨습니다. 10년 전이면 남편이 실종된 지 2년 후였고 그 시기에 그는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남편이 저와 아들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김 이사님도 몇몇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행사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고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가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고 그 순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무선 이어폰이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음악을 듣는 듯 했습니다. 남편도 음악을 들을 때 그렇게 고개를 살짝 흔들었고 특히 좋아하는 구절이 나오면 눈을 감았습니다. 그도 잠깐 눈을 감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남편이 맞다고 아무리 다른 이름으로 살아도 저 작은 습관들까지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이 닫히는 걸 지켜봤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 밖으로 나왔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명함, 대화, 습관, 모든 것이 단서였고 저는 이제 다음 단계를 계획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명함을 꺼내봤고 김 이사님의 이메일 주소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이 연락처로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그때까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명함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김 이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재단의 노인 복지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요양보호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틀 후 재단 담당자에게서 답장이 왔고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재단 사무실로 방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이번에는 정말로 김 이사님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재단 건물로 향했습니다. 리셉션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직원은 2층으로 안내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에 땀이 났습니다. 복지사업부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원봉사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고 저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복도 너머로 김 이사님의 사무실이 보이는지 슬쩍 주변을 살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님께서 직접 자원봉사자분들을 만나보신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손에 쥔 볼펜이 후들거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그가 직원과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고 그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아, 지난번 행사에서 뵀던 분이시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재단 활동에 꼭 참여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는 고맙다며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경험이 있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와 김 이사님 단둘이 남겨졌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님은 해외에 오래 계셨다고 들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신 게 언제쯤이에요?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저는 한 발짝 더 들어가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모두 해외에 계세요? 한국에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오래 사신 적이 있으셨냐고, 12년 전쯤에는 어디 계셨냐고 물으려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라서요. 저는 다시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가 복도로 나가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그의 책상 위를 흘끗 봤습니다. 명함들, 서류들,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액자 속에는 산 풍경 사진이 들어 있었고 그 산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건 설악산이었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등산 코스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액자를 집어들려는 순간 그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자원봉사 일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아쉬움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직원이 돌아와서 자원봉사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 2회 요양원 방문 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설악산 사진 생각뿐이었습니다. 재단 건물을 나와 벤치에 앉아 저는 오늘 있었던 대화를 되짚어 봤습니다. 가족은 없다. 혼자 산다. 그리고 설악산 사진까지 모든 게 의미심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 이사님이 제 질문에 불편해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 너무 깊이 파고들면 경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고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잘 다녀왔어요. 내일 저녁에 집에 들를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구나. 내일 봐. 민준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민준이에게 괜한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옛 사진들을 꺼내봤고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정상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이었고 뒤편으로 보이는 풍경이 김 이사님 사무실 액자 속 사진과 똑같은 각도였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준이와 며느리가 집에 왔고 저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민준이는 신혼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혹시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응, 고마워. 민준이를 보내고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다시 설악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자원봉사로 재단에 정기적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김 이사님과 더 자주 마주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실에 다가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단 자원봉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은 익숙했지만 제 진짜 목적은 김 이사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봉사활동 후에는 항상 재단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처음 몇 번은 자연스러웠지만 점점 제가 너무 자주 김 이사님 근처에 나타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을 가장에 마주치고 사무실 앞을 지나가며 인사하고 다과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기다렸습니다. 김 이사님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재단 사무실로 올라갔고 복도에서 김 이사님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젊은 남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고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로 여기 계세요? 아, 그냥 김도윤 이사님께 잠깐 인사드리려고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재단 보안팀 소속입니다. 자원봉사는 이미 끝났을 텐데 왜 사무실 층에 올라와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슴이 철렁했고 제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저는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움직였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고 민준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는데? 민준이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국제재단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최근 행동이 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숨이 막혔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재단 이사님께 무례하게 구르셨어요? 아니야, 그냥 인사를 자주 한 것뿐이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민준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그 재단과 협력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단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제 업무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제발 조심해 주세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준이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고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 담당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분간 자원봉사를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내부 사정이 있어서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재단 출입이 막힌 지금 김 이사님을 만날 방법이 사라졌고 저는 막막했습니다.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저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단을 통해서는 안 되니 김 이사님의 사적인 동선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김 이사님의 최근 활동을 검색했고 2주일 후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한다는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공개 강연이었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참가 신청을 했고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연 당일까지 2주일이 남았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요양원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집에 들렀을 때 아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재단 김도윤 이사님을 아세요? 왜 그렇게 자꾸 찾아가셨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몰라. 그냥 재단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어. 민준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신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민준이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민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거울 앞에 섰고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비참한 적이 없었고 남편을 찾으려다가 아들에게까지 실망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2주일 후 강연장에서 김 이사님을 만나면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읽지 못할 편지였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김도윤이 맞는지, 왜 저를 모른 척 하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든 게 궁금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민준이가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편지를 다 쓰고 접어서 남편 사진 옆에 두었고 언젠가 이 편지를 직접 전해줄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강연 날까지 열흘이 남았고 저는 매일 그날만을 기다리며 버텼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고 강연 당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저는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넓었고 강연장을 찾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강연이었는데 저는 1시 반쯤 도착해서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연장에는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3, 4, 5 모여 앉아 있었고 100여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각 2시 그가 무대 옆문으로 걸어 들어왔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연 주제는 국제사회 공헌과 지속 가능한 복지였는데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하나도 듣지 못했고 그저 얼굴만 바라보며 오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획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몇몇 사람들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저도 손을 들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차라리 강연 후 개인적으로 말을 거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가 김 이사님에게 명함을 건네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봤고 손이 떨려서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강연장을 빠져나갔고 김 이사님도 자리를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고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이사님이 가방을 메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저는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고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재단에서 자원봉사하시던 분 아니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강연을 들으러 왔다고, 좋은 강연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지나가려 했지만 저는 한 발짝 옆으로 움직여 그의 길을 다시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는 시계를 본 뒤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나중에 재단으로 연락 주시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제발 대답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옛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본 적 있으세요? 그는 사진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 강민석 맞죠? 제 남편 맞죠? 왜 이렇게 모른 척 하세요? 그는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고 눈동자가 흔들리며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울먹이며 그의 손등을 가리켰습니다. 손등 흉터 보이시죠? 설악산 사진도 봤어요. 음악 들을 때 고개 흔드는 습관도 똑같아요.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발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저를 그만 따라다니세요. 이러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제 남편이잖아요. 12년 동안 기다렸어요. 왜 저를 모른 척해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왜요? 왜 이러세요? 그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강민석이 아니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강연장 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강연장에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 비틀거리며 강연장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들어갔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제가 미친 건가? 정말 착각한 건가? 모든 게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과 창백해진 얼굴, 흔들리는 눈동자를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제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자 도망친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김 이사님은 완전히 저를 경계할 것이고 다시는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재단에서도 쫓겨났고 민준이에게도 걱정만 끼쳤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을 때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이 없었고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남편 사진을 꺼내봤지만 이제는 그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제가 착각한 건가? 김 이사님은 그냥 남편과 닮은 다른 사람인 건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냐고 오늘 저녁에 들를 테니 같이 밥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낼 힘도 없었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강연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께 전화를 걸어 일주일 더 쉬겠다고 말했고 원장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병원은 가보셨어요? 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다시 이불을 덮었고 커튼을 친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민준이가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조차 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오늘 들를게요. 저는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쉬고 있어. 걱정 마. 민준이를 만날 얼굴이 없었고 제가 한 일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공개 강연장에서 김 이사님을 붙잡고 울부짖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던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미친 여자처럼 보였을 거라고, 집착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겨우 소파로 나와 앉았고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리는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지만 밥을 할 기운도 없었고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내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고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밤 11시 심야 사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DJ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 밤에 함께 나눠요. 저는 문득 휴대폰을 들었고 라디오 사연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글자를 눌렀습니다. 12년 전 사라진 남편을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남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얼굴, 목소리, 작은 습관들까지 모두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한참을 적다가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제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이 저를 잊어버린 걸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을 올리고 라디오를 들으며 기다렸지만 제 사연은 읽히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흘러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DJ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한 분의 사연이 제 마음에 남네요. 12년 만에 사라진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분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고 DJ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미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디서든 그 사람을 찾게 되니까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DJ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분에게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은 정말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것뿐이에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계속 찾으세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마세요. 당신의 삶도 소중하니까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어두운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DJ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저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직장에도 영향을 주고 낯선 사람처럼 김 이사님을 쫓아다니며 제 존엄성까지 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새벽이 밝아왔고 저는 눈을 감지도 못한 채 창밖의 하늘이 밝아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어둠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고 사진 속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거기 있는 거 맞아요?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남편이 아니라면 저는 12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놓아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남편이 맞다면 제가 포기하는 순간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고 지친 얼굴과 헬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할지 계속 찾을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고 저는 그냥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씻고 나니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저는 요양원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내일부터 출근할게요.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예전처럼 조급하게 쫓아다니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운명이라면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때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을 돌보고 식사를 보조하고 밤 근무를 서며 예전처럼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강연장에서 도망치던 그의 뒷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요양원 로비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한 할머니를 정원으로 모시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요양원 입구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었고 휠체어를 잡은 손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였습니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휠체어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섰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요? 네. 시간 되시면요. 옆에 있던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미선 씨, 할머니 좀 부탁해요.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그를 따라 요양원 밖으로 나갔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저는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강연장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왜 당신이 저를 그렇게까지 찾는지, 정말로 제가 당신이 찾는 사람인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12년 전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숨을 멈췄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2013년 3월, 저는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한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누군지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했지만 뇌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필리핀은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었고 한국 경찰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곳에서 국제의료재단 관계자가 저를 발견했어요. 병원 봉사활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신원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된 저를 보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회복했고 그 과정에서 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능력을 인정받아 정식으로 일하게 됐고 김도윤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넘게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재단 일을 했어요. 그러다 작년에 한국 지사 설립을 맡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기억은 없었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강민석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제가 당신 남편이라고.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고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깨어났을 때 주머니에 있던 유일한 거예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저와 민준이 그리고 남편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10살 때 에버랜드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남편이 늘 지갑에 넣고 다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그가 물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저랑 우리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는 눈을 감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제가 강민석이라는 건가요? 네, 당신은 제 남편 강민석이에요. 12년 전 필리핀 출장 간다고 나갔다가 실종됐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찾았어요. 그는 벤치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당신도 이 아이도 아무것도. 저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가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있어요. 김도윤으로 살아온 12년이 있고 재단 일이 있고 알아요. 억지로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29살이에요. 최근에 결혼했어요. 결혼. 그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작던 아이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민준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요양원에 갔더니 안 계시던데요. 아, 잠깐 밖에 나와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 만나러 왔어요. 오늘 회사 일찍 끝나서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저는 그를 바라봤고 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 너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구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면 알 거야. 요양원 앞 공원으로 와. 전화를 끊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고 있어요. 만나볼래요? 그는 두려운 표정이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야겠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민준이를 기다렸고 제 손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공원 입구에서 민준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벤치에 앉아 있는 저희를 보고 걸음을 멈췄고 그를 알아본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분이. 민준이가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일어나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앉아. 민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김도윤 이사님이 여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잘 들어줘. 민준이는 벤치에 앉았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분은 내 아버지야. 민준이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12년 전 실종된 내 아버지 강민석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김도윤 이사님이잖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그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12년 전에 필리핀에서 사고를 당했어.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 내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누군지도. 민준이의 눈이 커졌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김도윤이라는 이름으로 12년을 살았어. 근데 어머니가 날 찾아왔어. 진실을 알려주셨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고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그때 내가 가진 거의 전부였어. 자네와 어머니 그리고 나. 우리 셋이 찍은 사진이야.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고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에버랜드에서 찍은 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이 사진 늘 지갑에 넣고 다니셨는데. 민준이는 그를 바라봤고 그도 민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 DNA 검사하면 확실히 알겠지만 이 사진이랑 여러 정황을 보면. 민준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고,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릴 안 찾으셨어요? 12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없었어. 누굴 찾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현지 경찰한테 신고했는데 한국이랑 제대로 연결이 안 됐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찾았어. 경찰에 신고하고 대사관에 연락하고 현지까지 직접 가서 찾았어. 근데 못 찾았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지금 내 삶이 있고 재단 일도 있고 12년 동안 쌓아온 게 있어서.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릴 버리시는 거예요? 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는 괴로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이 없어. 자네도 어머니도. 기억하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안 떠올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에요. 기억은 천천히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돼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억도 없으시고 저를 낯설게 보시는데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괜찮아, 민준아. 우리 함께 노력하면 돼.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통할 수 있어. 천천히 가는 거야.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진짜 저 몰라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준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살 때 아버지랑 야구장 갔던 것도요? 아버지가 나한테 자전거 가르쳐 주신 것도요? 내 초등학교 졸업식 때 꽃다발 사주신 것도요?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민준이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민준이의 손과 그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만들 수 있어. 새로운 추억을요. 천천히 하나씩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시간 좀 줄 수 있어?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잘 모르겠어. 재단 일도 정리해야 하고 내 신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12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준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연락할게. 내가 결정하면. 민준이도 일어섰고 그와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고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 민준이는 그 손을 잡았고 악수하는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그가 공원을 떠나고 저와 민준이는 벤치에 남아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아버지가 맞을까요? 응, 맞아. 엄마는 확신해. 기억을 되찾으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기억을 못 찾더라도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커피 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침대를 비추고 있었고 거실에서 남편이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남편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그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잠이 깼어요. 커피 줄까요?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민준이네 온다고 했죠? 네, 저녁에 올 거예요. 장 보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뭐 사야 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재료하고 제육볶음 재료요. 우리는 커피를 마신 후 함께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란히 걸으며 필요한 재료들을 골랐고 그는 가끔 이건 어때요? 하며 물었습니다. 고기는 이 부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걸로 할까요?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장 보러 다니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익숙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같이 왔어요. 당신이 기억 못할 뿐이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마음은 아는 것 같아요. 오후부터 저녁 준비를 시작했고 남편은 옆에서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썰면 돼요? 응, 잘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1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고 민준이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어서 와, 민준아. 엄마,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이는 이제 아버지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었고 며느리도 편안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고 민준이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다행이에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힘들지는 않고?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요즘 어떠세요? 나, 재단 일은 계속하고 있고 요즘엔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좋더라.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사이 정말 좋아 보여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고 그도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준이와 며느리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좋은 아이로 컸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심어준 것들이 아이 안에 남아 있었으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고요. 민준이 부부가 돌아간 후 저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우리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내가 그 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어요. 그게 민준인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꿈인지 기억인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었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옆에 누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행복해요? 제가 물었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하게도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기억은 없지만 마음이 알고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당신이 돌아와줘서. 그가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고 가끔 낯선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었고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으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2년 만에 저는 다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바라던 전부였습니다.